네,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김병진입니다. 1편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내용 이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을 같이 혼합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유럽의 모 대학에서 우리 인간의 그 집중력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집중력은 15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편과 2편을 나눠서 제가 올려드리게 되는데 오히려 1편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2편 부분은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나눈 게 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신 것처럼 1편 말미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송파구 모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그 경매 대상 목적물은 집합 건물인데 물론 본 사건은 아주 위치가 좋은 역세권입니다만은 본 사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인데 본 물건은 왜 800만 원 정도까지 유찰됐을까? 그 문제 부분을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제가 1편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신 것처럼 현재 추적 금액이 844만 원까지 입찰되기 때문에 응찰 보증금은 설령 가령 1천만 원을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매는 매매의 법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금 형식의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에서 10분의 1의 계약금의 성질, 훗날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바로 계약금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좀 다른 부분은 매매 대금에서 10분의 1을 말하는 부분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의 개념은 응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금액의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은 844만 4천 원의 10분의 1인 84만 4,400원이고 이럴 때 현금 또는 이른바 자기압수표만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되는지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 사건은 2021년 사건에서 통상적인 경매 사건은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데 본 사건이 이렇게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어디겠을까? 그래서 1편에서 문제안 제기된 부분에서 대항력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본 사건도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1편에서도 언급드린 바처럼 오늘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응찰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경매 사건에 많이 나오는데 경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말소 긴등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편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말소 기준등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말소가 시작된 훗날 경매 낙찰자가 어떤 그 돌순이가 경매 낙찰돼서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매매와 증여와 상속과 다르게 우리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그 말소가 시작된 시작점을 말소의 기준 등기라고 하지만은 말소가 시작된 이유도 우리한테 인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소 기준 등기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우리 민사법에서도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은데 일단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본 사건은 2010년도 8월 12일자에 가압류 기입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 등기 부분은 제가 1편 마무리해서 등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 등기는 촉탁, 부탁할 촉에 맡길 탁을 써가지고 담당 법관이 등기 사무관한테 맡겨서 등기 사무관의 판단으로 두 개 등기는 채권 만족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두 개 등기는 말소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 돌비라는 사람이 외관적으로 전입신고가 앞서 있는데 본건에 관해서는 배당요구 종기 안에 님들 종기는 끝 종자에 기간 기를 쓰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고를 하는 뜻이고 그 날짜가 잡혀진 이후에 일단 우리 쌤들 여러분들이 눈에 볼 수 있는 물건이 수민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법 그러니까 2002년도 7월 1일자 이전 민사소송법 체제에서는 이 배당요구 종기를 낙찰된 날로부터 7일 뒤로 봤는데 만약 이게 쭉 가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경매 낙찰자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처럼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우리한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앞으로 배당 요구를 할지 안 할지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해서 경매 낙찰자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무려 22년 전에 배당 요구 종기를 앞당겨서 특정해서 이해 관계의 범위를 먼저 확정시켜 놓고, 따라서 우리는 권리 분석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본건은 지금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처리한 경우가 있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철회는 자기 의사 표시를 거둬들인 것이 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철회는 의미가 없고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철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건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처리를 했으므로 사실상 배당 요구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민사집행법 148조에는 1호, 2호, 3호, 4호가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임차권자는 제2호 사유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배당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본건은 배당 요구가 하지 않았으므로 문구 보시면은 대항력이 있다는 이 멘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전입세대 열람, 이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조문에 1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강의 말씀드리겠지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1980년 초에 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없더라도 등기 비용이 안 나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세입자는 부담을 갖지 않고 누구나가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택의 인도라는 점유와 전입신고인데 전입을 한 사실을 삼자가 볼 수 있어야 공시방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물건의 계약을 체결된 매매계약서 내지 은행이나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갖고 바로 주민센터, 여기서 말하는 주민센터는 아무 주민센터나 가능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요, 모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올린 내용인데 본건은 지금 송파구 오금동 사건이지만은 구리시 교문동에서 열람한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돌비라는 사람의 18년도 3월 30일자의 날짜가 나왔는데, 만일 인도까지 앞서 버린다면은 1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와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급부란 것은 훗날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보통 무상이란 말을 쓰고, 여러분들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반대급부가 없단 말이고, 유상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므로, 따라서 만일 이 사건에서 먼저 기득권을 잡은 선수익권자가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3억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본 사건이 이렇게 유찰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짧게 이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의 의미의 단어에서만 의미 단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의미는, 대항력의 의미는 결국 대항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뜻인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보기하는 이런 공시 방법이 관철돼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대항력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럴 때 B하고 만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훗날 A라는 사람이 3자 C한테 매매, 증여, 상속 내지 또 C라는 사람이 경매 내지 공매, 그리고 설령 C가 소유권자가 아닌 근저당권, 가압류 등등이 하더라도 B는 C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만한 요건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이게 대항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계약, 즉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떤 A 또는 B라는 사람이 매매나 증여나 어떤 금전 관계를 맺든 간에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어떤 C라는 사람인가 D라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로지 계약을 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밖에 미치지 않은 게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고, 이 공시 방법의 의미가 바로 대항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의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영상 내용의 이 강의는
주택 임대차액 한정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차후에 우리 영상에서 강의 내용에 공시 방법을 따로 언급드리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에서 대항력 의미를 놓고 본다면 따라서 어떤 A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B하고 임대차 관계를 체결했다면은 훗날 C라는 사람이 3자에 대해서 B가 주장할 수 있을 때 주택의 인도라는 개념과 전입신고라는 이 두 가지 축이 합쳐져 가지고 플러스 2일이니까 1일이 되는 것이죠. 2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C는 그걸 충분히 노력만 했다면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일대 이 사람은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B라는 사람은 C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데 이때 관철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은 남은 임차권의 바로 존속에 관한 문제라든가 A와 맺은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A는 B하고 관계에서 만일 1억의 임차 보증금에 관한 채무자인데 그 임차 보증금의 1억의 구속을 해태하고 C한테 넘어가니까 A 채무가 면책되는 C한테 면책적 채무 인수 관계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임대차 보호법 3조 4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예컨대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B하고 임대차 관계를 체결해서 C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 C라는 사람의 양수인, 이걸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로 포함하는데 이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된다고 3조 4조문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 승계이므로 양도인, 그러니까 A를 말한 것이죠. 양수인 C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한 양도 사실의 통지, 임차인의 승낙, 결국은 B의 승낙이 필요 없이 불필요하며 양수인의 권리의 원인은 매매, 징여 등 법률 행위 등 이런 상속 등 경매 내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관없이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바로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을 하여서 이와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A 채무가 면책이 되고 C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과 B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에 채무를 진다는 게 확립된 대부분의 판례 입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로 먼저 이때 A라는 사람이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X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이때 B라는 사람이 먼저 날짜를 갖춰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는데 훗날 C라는 사람이 이 관계를 알고서 A하고 C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은 B 권리에 뒤로 밀리니까 후순위 지위를 할 수 있지만은 훗날 A라는 사람이 3자였던 D하고 만일 매매 징여 계약을 체결해서 훗날 D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때 이 사람 B는 등기로서 공시했으므로 D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AD 관계에서는 설령 B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징여를 했든 뭐든 간에 D는 소유권을 갖춘다면 B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C 역시도 공시방법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D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 내용이 경매 사건이 진행된다면은 이때 C는 평소의 일상생활 관계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경매나 공매는 강제집행 사건이기 때문에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가 이제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사람 C는 앞에 비등기가 있음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따라서 이때 C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C는 이때 대항력이 없다는 표현을 쓴다는 의미는 D라는 사람이 경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C는 새로운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정반대의 케이스에서 A라는 사람의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먼저 기득권을 잡은 사람 C라는 사람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첫 번째 요건을 먼저 기득권을 잡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선순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뒤에 만일 B라는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다면 이때 B는 조금만 노력했다면 인도와 전입 부분을 이해할 것이고 설령 B가 이걸 모르고 확인을 않고 했던 것은 중대한 과실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가 이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B라는 사람이 경매 사건을 진행해서 훗날 D라는 사람이 경매 공매로서 대금 완납이라는 소유권 요건이 인정이 된다면은 B 등기는 집행법 91조 2항을 가지고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만은 C라는 사람은 그 경매 영향을 받지 않고 D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문에 이때 C를 대항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두 개로 나눠볼 필요가 있죠. 일상생활 관계와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사건에 관해서.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그러면은 방금 그 앞편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두 개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임차권자가 맞다면은 배당 요구나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해서 대항력과 배당 요구를 하지 했는데 대항 요건이 인정돼서 인수가 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의 영상 중에 첫 번째는 아예 임차권자 권리 신고를 안 해서 임차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고 두 번째는 임차권임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부분은 임차권자가 맞는데 배당 요구를 한 경우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A라는 사람의 X라는 이런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언급드린 부분은 경매 사건이나 공매 사건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때 C라는 사람이 주택의 인도라는 개념과 진입신고가 먼저 요건을 구비해서 이뤄졌고 여러분들 이때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정일자는요 오로지 배당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법상 확정일자권은 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갖춘다는 것은 인도와 진입신고를 갖춘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가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라는 것은 확정일자는 건조당권과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이후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배당 절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확정일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 C라는 사람이 1억에 먼저 기득권을 갖췄고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경료한 사안에서 이 사건에 B 또는 3자가 경매 사건을 진행할 때 배당 요구 종기 끝 종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럴 때 C라는 사람은 앞에 사례에 봤던 것처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훗날 D라는 사람이 낙찰이 이루어질 때 이때 C는 D를 상대로 훗날 대항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C는 남은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남은 임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보증금 반환의 채권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때 A라는 사람의 X 부동산이 존재했고 마찬가지로 C가 먼저 기득권을 잡은 임차 보증금 1억인데 조건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겠죠. 이후에 B라는 사람이 근저당 등기였고 보통 말하는 말소가 시작된 말소 시발점인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B 또는 3자가 경매 사건을 진행했고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가 적법하게 진행됐지만은 이분은 그게 맞게 배당 요구가 있었는데 소액 임차권 요건만 인정 아니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배당 일부가 미배당돼서 D가 결국은 낙찰이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배당 요구 자체는 우리 판례입장은 임차권의 해지 의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차후에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항력에 있다는 의미는 이때 C는 D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경매 사건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보통 이런 3조 임대차 보법 3조 1항 요건에서 말하는 바로 대항 요건이 먼저 기득권을 잡은 것을 말하고 그 기득권을 잡은 자가 예를 들어서 A 소유 X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C라는 사람이 임대차가 적법했고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런 공시 방법이 갖춰진 것이라면은 제3자인 어떤 그 낙찰자 D한테 자신의 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C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D한테 주장한 경우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주장한 경우가 서로 결론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전액 배당 된 경우는 대항력이 있었지만은 배당 기일날 먼 훗날이죠.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통상적으로 대금 완납 기한으로부터 4주 뒤에 담당 법관이 배당 기일을 선정을 해서 이해 관계자 중에 금전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 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다시 제가 도표를 그린다면은 만일 어떤 D라는 사람이
예컨대 오늘같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고, 나온 7일 날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 법원에서 이 뒤에 매각이 불허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허가 결정이 났고, 남은 7일 동안에, 이 4주 동안에 다른 이해관계들의 항고, 즉시 항고, 여러분들 항고하고 직시 항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항고와 일반 항고로 구별할 수 있고, 일반 항고에서는 그 항고 기간이 없지만은 앞에, 자, 여러분들 직시는 부사란 말을 쓰지만요, 직시 항고는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때 뒤에 이 확정이 돼야 완납기일이 지정되니까 이 사이에 직시란 말은 일정한 기간 7일이 정해졌으므로, 이때 이해관계자가 항고를 제기를 안 하게 된다면은 이때 낙찰 대금을 완납기한을 잡아서 이때 말한 4주를 담은 것이고, 만일 D라는 사람이 이때 대금을 완납했다 하면은 이때 또 소유권의 기산점이 되지만은 배당기일 내 4주의 의미는 이 날을 기산하면서 4주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 날 방금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D라는 사람이 전액 채권을 만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만족된 시점부터 일종의 만족된 시점에서 임차권 지위는 소멸되지만은 그 사이에는 바로 이 사람의 점유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통칭해서 말한 대항의 의미는 이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4주 뒤에 담당 법관이 선순위 세입자 인도와 진술신고가 앞서 있는데 전액대금 배당 경우가 포함될 것이고, 두 번째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전액 인수가 된 경우도 대항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배당 요구를 했으나 전액 배당이 안 된 경우도 전부든 일부든 미배당금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세 개를 통칭해서 대항력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이걸 분리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항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시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선순위 임차권자가 은행에 가서 훗날 임차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 이른바 무상각서를 제출할 때 이 무상각서가 훗날 매수인한테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 경우를 우리가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무상각서가 있으면은 그냥 입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입찰해서는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차후의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